핵미사일 한 발대 1만 발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지금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뜨거운 논쟁입니다. 이미 장기전으로 돌입한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최근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사상 최대의 위기가 될 양안 전쟁까지 지금 국제정세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당장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구태연한 자세를 버리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도 결코 밝지만은 못할 텐데요. 그렇기에 위태로운 현실 속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떻게 지켜나가느냐에 대한 고민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여론의 지지를 받는 건 역시 대한민국의 핵보유입니다. 그도 그럴 게 사실상 북한부터 이미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핵무기 보유국에 등극한 중국은 밝혀진 것만 무려 32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의 원흉이자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두 나라가 모두 핵보유국인 셈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도 최소한 동급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해서 북한, 중국과 상호 확증 파괴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소련 해체와 함께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30여 년이 흐른 지금 러시아의 처참히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핵무기 보유에 대한 논의에 불을 붙였는데요. 쉽게 말해 핵이 없으니 당하고 사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무기 보유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주변국들의 견제는 그렇다 쳐도 우리 동맹국들부터가 등을 돌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애초에 국민의 안위 따위는 발톱의 때만큼으로도 여기지 않는 북한 같은 나라들이야 국경을 폐쇄하고 몇 년이고 핵무기를 개발하면 그만이겠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국제제재를 받을 시 사회 전체가 휘청일 것입니다. 이에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강력한 미사일 1만 발로 핵무기에 대응하자는 일명 1만형탄 전략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독침 전략의 정점, 1만형탄 전략과 필요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대한민국에서는 국방우주 미사일 전략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하고 육군본부와 국내굴지의 방위산업체가 후원하는 등 매우 진지하고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기존 상식의 틀을 깨트린 충격적인 신개념 전략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1만형탄 전략인데요. 최대한 간단히 요약하자면 1만 발의 고위력 미사일로 핵무기에 대응하자는 전략입니다. 얼핏 미사일 1만 발이라는 표현 때문에 현실성 떨어지는 개념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전략을 언급한 게 30년 경력의 미사일 전문가이자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남세규 전 소장임을 생각하면 상당히 설득력 높은 개념임은 틀림없습니다. 우선 1만형탄 전략을 주장하게 된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북한 미사일 기술의 발전 속도입니다. 대한민국 미사일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처럼 공격용 미사일뿐 아니라 방어용 미사일도 미국과 유럽 등 군사기술 선진국 못지 않을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북한의 미사일 전력과 그 기술 또한 만만치 않다는 건 많은 분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무려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한은 1969년부터 구소련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스커드 BC를 카피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5와 화성6을 개발했고, 이내 노동미사일로 알려진 사거리 1300km의 화성7, 과도기적 단계인 대포동 미사일을 거쳐 대륙간 폭격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ICBM 화성13부터 화성18까지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당장 최근만 하더라도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우주발사체라는 변명을 대며 천리마 2를 시험한 게 북한인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전술핵 미사일과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새로 선보이고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분명 대한민국보다 한참이나 떨어진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위협조차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상적인 국가의 형태였다면 절대 불가능할 방향무인한 미사일 개발을 이어간 탓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아무런 대응책이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킬체인, KAMD, KMPR로 이어지는 삼축 체계가 그것인데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북한 탄도미사일이 대한민국의 주요 시설이나 대도시 등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진다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 자명합니다.
하물며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이 정도 일진데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실전에 배치한 중국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비대칭 전력으로 무장한 적성국이 있는 한 삼축 체계로도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완벽히 보장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독침 전략이며 이 독침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현무5 미사일인데요. 이미 개발이 완료된 현무5는 2023년 양산을 시작 1년에 70여 발 이상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군에서는 미사일 사령부 탄도미사일 여단의 1200대대 등에 200여 발을 우선 배치할 계획인데요. 또한 개발을 추진 중인 합동화력함에도 탑재될 현무5는 그 존재만으로도 한국의 핵심적 전략 자산입니다. 그런데 일만양탄 전략은 기존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먼저 이름이 일만양탄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1만 발의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건 아니고 핵공격을 받을 시 현무5 등을 포함한 200발의 탄도미사일로 보복 공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비례적 보복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비록 동맹관계에 따라 미국의 해구산에 속해 있지만 정말 유사시 미국이 북한을 향해 ICBM 등을 발사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핵을 발사한다면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 핵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비원비랜서가 괌 공군기지에서 출격 대기에 돌입했다는 뉴스가 따라붙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물론 이걸로도 충분한 억제력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내외부 무장창을 모두 합해 혹장량만 56톤이 넘어가는 비원비랜서는 B-61 또는 B-83 전술핵무기만 무려 24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도시도 한 줌 먼지로 만들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력에 앞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비원비랜서가 괌에서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오기까지는 2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이 비어있는 2시간 동안 2차 공격을 감행하지 않으리라는 어떠한 보장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슬슬 감이 오실 텐데요. 일만양탄은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날아오는 걸 기다리지 말고 강력한 탄도미사일 200발을 발사하여 보복 공격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남세규 전 소장의 분석에 의하면 10킬로톤 위력의 전술핵 공격에 비례적으로 대응하려면 현무5급 고위력 탄도미사일 20발이 필요하고 300킬로톤 위력의 수소탄 공격에는 200발의 탄도미사일이 필요한데요. 일만양탄 전략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만약 너희가 우리에게 핵공격을 가한다면 우리도 너희에게 그에 못지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건데요. 압도적인 보복과 이어지는 미국의 해구산을 염두에 둔다면 아무리 정신나간 북한이나 아나무인 중국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경거망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에 인접한 잠재적 위험 국가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독침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한 가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전력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 그리고 양산 기반은 200발의 현무5를 준비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200발이나 되는 현무5를 어디서 발사하느냐가 핵심인데요. 이를 위해선 텔, 합동화력함 등의 방안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건 SLBM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쏘는지, 언제 쏘는지도 알 수 없는 200발의 탄도미사일만큼 위협적인 전력도 없을 테니 당연한 얘기인데요.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일례로 지난 8월 대만 해협 인근에서는 중국의 공구4명 원자력 잠수함이 침몰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의 핵잠이 침몰했다는 것은 모두 악의적인 루머라며 전면 부인해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침몰한 공구4명 원자력 잠수함의 승조원의 사상자 명단과 사고의 원인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된 영국 정보부의 기밀 서류가 유출되면서 중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침몰 원인을 알고 보면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그 동맹국의 잠수함이 자국 영해로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저지형의 쇠사슬과 닷 등의 장애물을 설치해 놓았는데요. 이번에 침몰한 공구4명 원자력 잠수함의 417호는 그 장애물에 걸려 침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 정보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해군은 417호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했지만 무려 6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산소 공급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장교 22명을 포함한 승조원 55명 전원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영국 해군의 잠수함 전문가는 4.17호가 그물에 걸려 있는 동안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산소 시스템과 공기청정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고 승조원들이 질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일반적인 잠수함이라면 이런 돌발 상황을 대비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드는 비상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지만 4.17호에는 이런 안전장치가 전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승자박이라는 말이 딱 이번 사건을 위해 만들어진 고사성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냐면 원자력 잠수함은 이론상 무제한 자망이 가능합니다. 반면 재래식 잠수함은 공기분류 추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균 2주의 자망이 한계입니다. 심지어 재래식 잠수함 분야에서 독보적인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조차도 3주가 한계입니다. 이런 오랜 자망이야말로 원자력 잠수함의 핵심인데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산소 부족 때문에 4.17호가 침몰했다는 건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 기술이 얼마나 저열한 수준인지를 증명합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텐데요. 즉, 한 번에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무기급 원잠이 아니라 단계적인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전홍축 우라늄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도전에 대한 의지와 시간뿐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핵잠수함 개발 사업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에는 미국에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했으나 국제사회의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는데요. 이후 대한민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그림의 떡으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땅한 힘과 이유를 보유한 지금 대한민국의 독침을 다시 준비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6회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